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사표 냅니다. 뭐라고 이 못된 것이! 이게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내가 누구 덕에 이만큼 살았는데 큰 며느리가 집안을 버리고 나가? 너 나가면 이 재산은 누가 모시고 내 수발은 누가 들어? 숙자는 정숙의 사표 선언에 충격을 받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정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앞치마를 식탁 위로 날리며 그건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는 둘째 며느님한테 시키세요. 동서 아들 낳았다고 귀한 대접하셨으니 이제 그 값 하셔야죠. 라고 미소 지으며 얘기했습니다. 동서 미지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고 영지는 얼굴에 독이 잔뜩 올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요. 시아버지 첫 기일날 이 집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숙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며느리 사표 선언을 하고 집을 나서는 걸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눅눅한 소금기 절인 육개장 냄새와 매캐한 향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공기마다 슬픔보다는 피곤함이 섞여 있었고 그 소란스러운 무질서 한가운데 정숙이 서 있었지요. 정숙의 무릎은 이미 남의 것인 듯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3일 내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백 번, 무릎 보호대 너머로 뚜둑거리는 뼈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큰 며느리라는 이름은 장례식장에서 곧 주방의 지휘관이자 가장 낮은 곳의 일꾼이라는 뜻이었어요. 정숙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위해 국을 담고 편육 접시를 채우며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 다시 섰습니다. 고무 장갑 속에 갇힌 손등은 독한 세제와 뜨거운 물에 불어 터져 붉게 갈라져 있었지요. 손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주먹을 쥐기조차 힘들었지만 정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주방 구석 낡은 목욕탕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숨을 고르던 그때 빈소 쪽에서 시어머니 숙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아, 강정숙, 너 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어. 정숙은 조건반사처럼 몸을 일으켰어요. 쑤셔오는 허리를 한 손으로 짚으며 서둘러 빈소로 향했습니다. 빈소 안에는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던 차남 영진과 그의 아내 미진, 그리고 상복을 입고 곡을 하던 숙자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숙자는 정숙이 나타나자 조문객들이 보든 말든 매서운 눈총을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주방에 잠시 확인하느라 그랬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오는 자리다. 내가 얼굴 비추고 인사를 해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지 않겠니? 영진이가 형 대신 상주 완장 차고 사흘 밤낮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며느리가 둘이면 뭐해? 큰 며느리는 부엌에 처박혀서 나올 줄을 모르니. 숙자의 시선은 오직 둘째 아들 영진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외 지사 업무로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을 장남 상진을 대신해 영진이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영진은 조문객들 앞에서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가 조이금 봉투의 두께를 가늠하거나 명함 뒤에 적힌 인맥들을 계산하는 모습이 빤히 보였습니다. 영진이 상주석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주방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 어머님 수발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형님 대신 빈소 지키느라 꼼짝을 못해서 그럽니다. 아, 그리고 저기 안쪽 테이블에 제 사업 파트너들 오셨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고기 좋은 부위로 좀 내주시고요. 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대접하겠습니다. 영진의 옆자리, 며느리석에 단정히 앉아있던 미진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은 상복을 입고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지만 손에는 하얀 손수건을 쥐고 연신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만 할 뿐이었지요. 그녀는 정숙의 불어 터진 손을 힐끗 보더니 얄미운 목소리로 생색을 냈습니다. 형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주방에 가서 형님 돕고 싶은데 어머님이 저는 여기서 조문객들 인사받아야 한다고 한사코 못 나가게 하시네요. 제가 이번에 네일 아트를 새로 받았는데 어머니는 이 보석들이 떨어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신다니까요. 형님은 워낙 살림꾼이라 어머님이 형님 없으면 불안하신가 봐요. 어머니 곁에 동서가 있어주니까 다행이지 뭐. 동서는 여기서 어머님 잘 보필해. 나는 다시 주방 들어가 볼게. 어머, 형님도 참. 역시 큰 며느리는 그릇이 다르네요. 준우야, 준우야, 너 할머니 옆에 가서 어깨 좀 주물러드려. 할아버지가 우리 준우 장손이라고 얼마나 예뻐하셨니? 내가 할머니 기운 좀 북돋아 드려야지. 미진은 자신의 아들 준우를 불러 숙자 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숙의 딸 나연이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나연은 엄마의 갈라진 손등과 대비되는 작은 어머니의 매끈한 손을 보며 차오르는 화를 간신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정숙의 뒤를 따라온 나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작은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냐? 빈소에 앉아서 입으로만 상주 노릇하고 엄마는 식모처럼 부려먹고 나 정말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나연아, 목소리 낮춰. 돌아가신 할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이야. 소란 피워서 좋을 거 하나 없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가서 조문객들 구두 정리 좀 도와드려라. 엄마는 매번 괜찮다고만 하지. 저 사람들 엄마가 참아주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야. 내 눈엔 다 보여. 작은 엄마 아까 할머니한테 준우 이번에 대학 가면 차 한 대 필요하지 않겠냐고 벌써 밑밥 깔더라. 정숙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큰 며느리라는 굴레는 25년 동안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지요.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와 숙자의 가식적인 곡소리가 뒤섞여 정숙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장남 상진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해외 지사 업무를 급히 마무리하고 비행기를 대기하며 속을 태우던 상진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엎드려 통곡했지요. 아버지, 불효자 상진이가 이제야 왔습니다. 아버지, 상진의 통곡 소리에 조용하던 빈소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숙자는 큰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참았던 서러운 눈물을 진짜로 쏟아냈지요. 한참 동안 통곡이 이어지고 상진은 붉어진 눈으로 주방 입구에서 넋을 놓고 서 있는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정숙의 거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내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당신 손이 이게 뭐야?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제일 속상할 텐데 무사히 왔으면 됐어요. 배고프죠? 내가 따뜻한 국 한 그릇 말아올게요. 당신도 좀 앉아. 이제 내가 왔으니까 당신은 저기 가서 눈 좀 붙여. 이러다 당신 먼저 쓰러지겠어. 영진아, 이제 내가 빈소 지킬 테니까 너희 형수님 좀 쉬게 해드려라. 상진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정숙은 잠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남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를 버티게 한 유일한 버팀목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숙자가 상진의 손을 끌어당기며 정숙을 매섭게 쳐다보았거든요. 큰애야, 너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너는 어서 와서 이 문상객들 인사 좀 받아라. 영진이가 너 기다리느라 사흘 밤낮을 눈 한 번 못 붙이고 애썼다. 영진아, 너 가서 좀 쉬어라. 정수가, 너는 큰애 먹을 국밥 좀 새로 끓여오고 여기 손님들 술상 좀 다시 봐라. 영진은 기다렸다는 듯 상주 완장을 풀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형님 오셨으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형수님, 형님 오셨으니까 국밥 아주 맛있게 좀 부탁드려요. 저는 어머니 모시고 잠시 눈 좀 붙이고 오겠습니다. 영진과 미진 부부는 숙자를 부축하며 VIP 휴게실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산더미 같은 설거지 더미 앞에 섰습니다. 상진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쳤지만 몰려드는 조문객들 때문에 차마 아내를 붙잡지 못했지요. 새벽 3시 장례식장의 불빛은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들거나 지쳐 쓰러진 시간에도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손님들에게 낼 반찬을 준비하며 그녀는 자신의 갈라진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나신 빈자리는 컸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가족의 슬픔보다는 남겨진 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이었지요. 정숙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희생이 당연시되는 세상. 정숙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 넣어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가 숨쉬고 있었지요. 딸 나영과 몰래 찍어둔 디저트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알림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 속의 숫자들이야말로 지금 정숙이 견디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상해줄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불릴 날이 멀지 않았어. 정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다시 행주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그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의 긴 밤은 그렇게 정숙의 묵묵한 인내 속에 깊어만 갔어요. 정숙은 그렇게 또 한 번 자신을 죽이며 가족이라는 제단 위에 자신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달리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3일장의 마지막 밤, 정숙은 텅 빈 주방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이 집안에 발을 들였던 그날에 순진했던 자신을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순진함을 버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 숙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전까지 정숙은 아주 잠시 동안만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았습니다. 강정숙.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강정숙이라는 이름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를 여의고 맞이한 첫 석 달은 정숙에게 잔인할 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장례식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안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요. 오늘은 시어머니 숙자의 75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이른 새벽부터 시장을 봐와 주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남편 상진이 잠시 귀국해 있는 짧은 기간이었기에 정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쏟았지요. 신선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과 색색의 전들이 상 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차 며느리의 솜씨는 과연 명불허전이었지요. 주방에서 땀을 닦던 정숙에게 상진이 다가와 조용히 어깨바람을 넣어주었습니다. 상진은 아내의 거친 손마디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지요. 여보, 이제 좀 쉬어. 이 정도면 충분해. 당신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잤잖아. 괜찮아요.
어머니 생신인데 소홀하면 마음 쓰이잖아요. 당신도 어서 가서 어머니랑 대화 좀 나누고 있어요. 정수가 나는 당신이 무리하는 게 제일 속상해. 당신 손 좀 봐. 명절도 아닌데 이게 뭐야? 당신 오늘은 제발 나중에 설거지라도 나 시켜. 알았지? 상진의 다정한 걱정에 정숙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숙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금세 깨지고 말았지요. 숙자는 둘째 며느리 미진이 사온 화려한 비단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둘째야. 역시 내가 내 취향을 잘 안다니까. 어쩜 이렇게 색이 고우니? 우리 준우가 할머니 생신이라고 예쁜 집만 골라 하네. 어머님, 준우가 이번에 대학 합격하고 할머니 제일 먼저 보여드려야 한다고 난리였잖아요. 우리 준우한테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니까요. 미진의 너스레의 숙자는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그 옆에서 준우는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떨었지요. 정숙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거실로 날랐습니다. 갈비찜이며 전들을 내려놓자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지요. 하지만 숙자는 상위를 훑어보더니 이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수가 너 오늘 국간을 어떻게 한 거니? 시합이 가고 나더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야? 국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 어머니, 요즘 혈압 때문에 짜게 드시면 안 된다고 하셔서 일부러 심심하게 맞췄어요. 다시 해드릴까요? 심심한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지. 잔치상에 이게 뭐냐, 남들이 보면 소금 아까워하는 줄 알겠어. 25년을 살았어도 어쩜 이렇게 내 입맛 하나를 못 맞추니? 영진이네 좀 봐라. 저 귀한 스카프 고르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좀 써보지 그래. 숙자의 타박에 상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이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밤새 고민해서 차린 상이에요. 맘만 좋은데요. 왜 그러세요? 상진아, 너는 아내 편만 들지 마라. 원래 집안은 안 사람이 기강을 잡아야 하는 법이야. 정수가, 너는 가서 소금 좀 더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 전들이 너무 기름지다. 키친타월로 좀 닦아서 다시 내와.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무시였고 예상했던 구박이었지요. 묵묵히 쟁반을 들고 일어서는 정숙의 뒷모습을 보며 딸 나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학생인 나연은 할머니의 노골적인 차별을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었지요. 할머니, 엄마가 새벽까지 재료 손질 다 하신 거예요. 작은 엄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만 계시는데 왜 엄마한테만 그러세요? 나연이 너 어디 어른 말씀하시는데 말대꾸야? 너도 내 엄마 밑에서 배워서 그런지 영버릇이 없구나. 여자는 모름지기 입이 무거워야 집안이 평화로운 법이다. 분위기가 싸해진 찰나 숙자는 손주 준우의 손을 꼭 잡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준우를 바라보는 숙자의 눈에는 꿀이 떨어지는 듯 했지요. 그나저나 우리 준우,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었지? 아이고, 기특한 내 새끼. 역시 우리 집안 기둥은 준우뿐이야. 딸은 공부시켜봤자 남의 집 식구 된다지만 준우 너는 이 할미가 끝까지 책임질 거다. 숙자는 미리 준비해둔 통장 하나를 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3천만 원이다. 내 할아버지가 생전에 너 대학 가면 차 한 대 사주라고 남겨두신 돈이야. 내일부터 당장 운전학원 등록해라. 보험료고 뭐고 이 할미가 다 내줄 테니 제일 좋은 차로 하나 골라봐. 정숙은 밥을 먹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석 달이었지요. 장례식 비용부터 사후 정리까지 상진과 정숙이 허리를 졸라매며 감당했는데
할아버지가 남긴 돈이라니요. 게다가 나연이가 대학에 갈 때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숙자였습니다. 어머니, 준우 차는 좀 이르지 않을까요? 아직 어린데 좀 과한 것 같아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숙자의 눈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르긴 뭐가 일러. 내 돈으로 내 손주 사주겠다는데 내가 왜 사사건건 간섭이야? 너는 그저 이 집 음식이나 짜지 않게 잘 신경 써. 그게 내 본분이다. 알겠니? 둘째 영진과 미진은 신이 나서 숙자를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통이 크세요. 준우야, 할머니한테 큰절 올려야지. 형수님도 참 우리 준우가 차 타고 다니면서 인맥도 쌓고 해야 나중에 큰일도 하죠. 나연이야 뭐 나중에 좋은데 시집가면 그만 아닙니까? 나연은 기가 막혀 젓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상진 역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어머니, 이건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연이 입학할 때는 가방 하나 안 사주셨으면서 준우한테 차라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 녀석이? 너까지 왜 이래? 상진아, 너 해외 나가 있더니 집안 법도를 잊었냐? 재산은 원래 장정들한테 가는 법이야. 정수가, 며느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지 집안 싸움 붙일 거니? 숙자의 고함에 정숙은 상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여기서 더 싸워봤자 남편만 곤란해질 뿐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보, 됐어요. 어머니 오늘 생신이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만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준우 차 사주는 거 축하할 일이네요. 정숙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지는 승리자처럼 웃으며 준우의 등을 토닥였지요. 정숙은 다시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지요. 식사가 끝난 뒤 정숙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주방으로 옮겼습니다. 미지는 형님,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준우 차 카탈로그 좀 같이 봐줘야 해서요. 라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정숙은 홀로 주방에 서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정숙의 손등을 때렸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치르며 그녀가 얻은 것은 불어터진 손마디와 굽어버린 무릎뿐이었지요. 정숙은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에는 전통 약과 만들기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다는 알림이 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사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비릿한 설거지 물냄새 사이로 그녀가 꿈꾸는 자유의 향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25년의 긴 인내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상진이 주방으로 들어와 정숙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당신. 나 정말 괜찮아. 정숙은 상진의 품 안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생신 잔치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정숙은 비로소 이 집안과의 완벽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닦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75번째 생일 잔치가 폭풍처럼 지나간 뒤 본가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떠들썩했던 거실에는 먹다 남은 음식 냄새와 피로가 눅눅하게 배어 있었지요. 그녀는 손님들이 휩쓸고 간 자리를 정리하며 몇 번이나 멈춰서서 허리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52살의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고 무릎 보호대 위로 느껴지는 시큰한 통증은 비가 오려는지 유난히 더 깊게 파고들었지요. 그때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난 숙자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정숙아, 너 잠깐 이리 좀 들어와 봐라. 숙자의 목소리는 잔치 내내 타박하던 것과는 달리 유난히 부드럽고 나긋나긋했습니다. 정숙은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안방으로 향했지요.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 냄새와 숙자가 즐겨 피우는 향내가 섞여 묘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숙자는 아랫목에 앉아 정숙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치며 내주었지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낮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아니다. 내가 가만히 누워 생각해 보니 아까 내 남편 상진이 앞에서 내가 말이 좀 심했다 싶어서 불렀어. 너도 사람인데 속상했지? 숙자는 정숙의 거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정숙의 마디 굵은 손등을 숙자가 천천히 문질러 주었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한지 만약 지난 25년의 세월을 몰랐다면 친정어머니의 애틋한 손길이라 착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너 시집와서 25년 동안 이 집구석 위에 고생한 거 내가 왜 모르겠니? 제사며 집안 대소사며 내 손 안 거친 게 하나도 없는데 큰애는 늘 밖으로만 돌고 내가 마음 붙이고 의지할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제 도리를 다할 뿐이에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으나 속은 복잡했습니다. 숙자의 이런 태도는 정숙이 지칠 때마다 혹은 정숙의 주머니에서 큰 돈이 나가야 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숙자는 정숙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가장 달콤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정숙아, 내 마음 이미 다 정해뒀다. 너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은 거라곤 이봉가 건물이랑 저 옆에 임대 수익 나오는 주차장 땅뿐이잖니? 이거 나 죽으면 다 넣어줄 거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보람은 있어야지, 안 그러냐? 숙자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매끄럽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진이네는 아들 낳았다고 저렇게 유세를 부려도 걔들은 겉멋만 들었지 속이 없다. 재산 줘봤자 하루아침에 날려먹을 게 뻔해. 하지만 너는 다르잖니. 내가 이 집안 실질적인 기둥인데 내가 누굴 믿고 이 집을 맡기겠어.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라. 나 죽고 나면 이 넓은 본가랑 월세 꼬박꼬박 나오는 주차장 땅 다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해 줄 테니까. 그게 다 내 노후 자금 아니겠니? 정숙은 숙자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5년 동안 수천 번은 들었을 법한 약속이었지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약속 하나 믿고 제삿날마다 허리가 끊어져라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의 온갖 수발을 다 들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보상이 아니라 정숙을 이 집에 묶어두고 마음껏 부리기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족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자의 화법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숙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쯤 미래의 거대한 부동산 보상을 약속하며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게 만들었지요.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본가 건물과 알짜배기 임대 수익이 나오는 주차장 땅. 그것은 정숙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25년 희생에 대한 유일한 위로이자 증표였기에 정숙은 그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차마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숙자는 정숙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큰애야, 이번 달에도
내 병원비랑 약값은 내가 좀 신경 써다오. 상진이한테는 굳이 말하지 말고. 걔는 해외에서 큰일 하는데 이런 소소한 돈 걱정까지 시켜서 뭐 하겠니? 내가 중간에서 잘 가려서 처리해야지. 나중에 이 집 물려받으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 안 그러냐? 어차피 내 거 미리 관리한다고 생각해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자는 만족스러운 듯 정숙의 손을 툭툭 치며 방에서 내보냈지요. 안방 문을 닫고 나온 정숙은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을 틀었습니다. 숙자가 만졌던 손등이 화끈거리는 것 같아 한참을 씻어내야 했지요. 사실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발견한 서류 봉투의 내용을 말이지요. 그 안에는 본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내역서와 주차장 땅의 명의를 어떻게 둘째 영진에게 이전할지 상담받은 법무사의 명함, 그리고 이미 작성된 소유권 여전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숙자는 정숙에게 집을 주겠다고 입이 마르도록 가스라이팅을 하면서도 뒤로는 둘째 아들 영진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집안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딸 나연이 보내준 메시지가 떠 있었지요. 엄마, 유튜브 수익 정산됐어. 이번 달에만 3천만 원 넘게 입금됐어. 이제 정말 할머니 눈치 안 봐도 돼. 우리 언제 이 지긋지긋한 집 나갈까? 3천만 원. 정숙이 시어머니에게 병원비 메우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절약했던 세월 동안 그녀가 밤잠 설쳐가며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은 세상 밖에서 수천만 원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숙자의 가스라이팅은 정숙의 몸을 고되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가 밖에서 자신의 길을 찾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셈이지요. 정숙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52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리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여전히 정숙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보상만을 기다리는 어수룩하고 불쌍한 며느리인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그 손바닥을 벗어나 거대한 파도를 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하고 돌아온 상진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진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정숙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는지 백허그를 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쉬고 뭐해? 당신 오늘 낮에 어머니랑 무슨 얘기했어? 어머니가 또 당신 붙잡고 힘든 소리 하셨지? 정숙은 남편을 향해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 고생 다 아신다고 나중에 이 집이랑 땅 다 주겠다고 달래주시더라고요. 25년 동안 듣던 그 달콤한 소리 있잖아요. 상진은 한숨을 내쉬며 정숙의 어깨를 힘주어 주물러 주었습니다. 여보, 나는 집이며 땅이며 다 필요 없어. 당신이 행복한 게 먼저지. 어머니 말씀 너무 믿지 마. 내가 해외에서 자리 잡으면 당신이랑 나연이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줘.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괜찮아요, 상진 씨.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어머니 말씀이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오히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담담했습니다. 상진은 아내가 정말로 해탈한 줄 알고 안심했지만 정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그림이 정밀하게 그려지고 있었지요. 25년의 헌신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시어머니와
그 뒤에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둘째네 식구들. 정숙은 그들이 스스로 놓은 탐욕에 덫에 걸려 넘어질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자의 가스라이팅은 정숙에게 더 이상 치명적인 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숙이 이 집안의 추악한 진실을 확인하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만드는 확신이 되었지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던져놓고 평생 며느리를 값싼 일꾼으로 부려먹으려 했던 숙자의 계획은 정숙이 딸과 함께 쌓아 올린 재능의 힘 앞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주방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만져보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지요. 정숙의 긴 인내는 이제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숙은 주방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 지난 세월은 마치 한 편의 긴 장편 소설과도 같았지요. 특히 20년 전 그의 가을은 정숙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변곡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5년 동안 정숙은 숙자에게 꽤 사랑받는 며느리였어요. 상진이 집안의 기둥인 장남이었고 요리 솜씨 좋고 얌전한 정숙은 숙자에게 자랑거리였지요. 비록 딸 나연을 낳았을 때 숙자가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숙자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다음엔 아들을 낳으면 된다고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영진이 미진을 집안으로 데려오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진은 정숙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지요. 애교가 많고 숙자의 비위를 잘 맞추던 미진은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태몽이 범상치 않다며 집안이 들썩거렸지요. 숙자는 미진의 배를 쓰다듬으며 매일같이 태교 음식을 챙겼고 정숙은 그런 숙자의 수발을 들며 미진의 보양식까지 도맡아 끓여야 했습니다. 드디어 준우가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 복도에 울려 퍼진 숙자의 웃음소리는 정숙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아이고 고추다. 고추야. 우리 집안에 드디어 대를 이을 장정이 들어왔구나. 숙자는 갓 태어난 준우를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지요. 그 순간 병원 구석에서 나연을 품에 안고 있던 정숙은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정숙을 덮쳤지요. 준우의 100일 잔칫날 숙자는 정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숙아, 너는 딸만 낳아봐서 이 귀한 아들 기운 돋우는 법을 모르는구나. 고기간이 이게 뭐니? 준우 애미가 젖이 잘 돌아야 하는데 음식이 부실해서 큰일이다. 어머니,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한 거예요. 미진이도 맛있다고 잘 먹고 있고요. 말대꾸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못 낳았으면 이런 잔치라도 제대로 치러야 미진이 보기 안 미안할 거 아니니? 너는 이제부터 안방 출입 자제하고 주방 일에만 전념해라. 큰 며느리가 살림이라도 완벽해야지, 안 그러냐? 숙자의 말은 칼날이 되어 정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이후 숙자의 태도는 1분 1초가 다르게 변해갔지요. 숙자는 준우를 안고 안방에서 미진과 깔깔거리며 시간을 보냈고 정숙은 온종일 주방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그들의 뒤처리를 도맡았습니다. 미진은 숙자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정숙을 마치 윗사람 대하듯 부리기 시작했지요. 형님, 저 준우 보느라 어깨가 너무 결리네요. 이것 좀 치워주시고 준우 이유식 좀 새로 만들어주세요. 어머님이 형님이 만든 게 제일 영양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서, 나도 지금 나연이 챙기고 제사 나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내가 먹은 그릇은 좀 정리해주지 않겠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면 숙자가 귀신같이 나타나 정숙을 윽박질렀습니다. 정숙아, 미진이가 준우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런 사소한 일로 사람을 잡니게? 너는 큰 며느리가 되어서 동서 하나 포용 못하니? 널 큰 며느리로 들인 게 이런 꼴 보려고 그런 줄 알아?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살림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숙자의 폭언은 정숙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숙자는 큰 며느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정숙에게 몰아주었습니다. 명절 때, 제사 때 손님 대접을 정숙 혼자 감당해야 했고, 미진은 준우가 잠을 못 잔다는 핑계로 안방에서 숙자와 과일을 깎아 먹으며 여유를 부렸지요. 상진이 해외에서 돌아올 때만 숙자는 정숙을 챙기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정숙아, 고생 많지? 내가 너 생각해서 보약 한 제 지어왔다. 상진아, 너는 네 집사람 고생시킨 줄 알아야 해. 내가 오죽하면 정숙이 보약까지 챙기겠니? 상진은 숙자의 교묘한 연기에 속아 정숙이 집안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숙은 상진이 걱정할까봐 혹은 숙자의 협박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요. 숙자는 상진이 없을 때면 정숙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상진이한테 쓸데없는 소리에서 집안 풍파 일으키면 나연히 앞길 막는 줄 알아라. 내가 이 집 본가랑 주차장 땅 다 장손한테 줄 거니까 너는 잠자코 내 수발이나 들어. 그게 내 팔자고 내 자식 복이다. 정숙은 그때를 회상하며 쓰라린 미소를 지었지요. 준우가 할머니의 금지옥 여부로 자라며 아나무인이 되는 동안 정숙의 딸 나연은 엄마의 눈물을 보며 입을 다물고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숙자는 나연이 공부를 잘해도 칭찬 한마디 없었지요. 계집애가 배워봤자 남의 집 식구라며 준우의 운전학원비는 쾌척하면서도 나연의 학업에는 늘 인색했습니다. 정수가, 나연이 쟤는 왜 저렇게 책만 파고드니? 준우 좀 봐라. 얼마나 씩씩하고 보기 좋으냐. 아들 없는 서러움 너만 겪으면 됐지. 나연이까지 저렇게 만들 거야? 너는 내일부터 나연이 불러서 주방일 가르쳐라. 여자는 손맛이 좋아야 시집가서 사랑받는 거야. 어머니, 나연이는 지금 대학 공부하느라 바빠요. 주방일은 제가 다 할 테니까 나연이는 그냥 두세요. 이게 또 말대꾸네. 내가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나연이가 할미를 우습게 아는 거 아냐? 너는 어째 며느리 노릇도 못하고 자식 교육도 엉망이니? 숙자의 갈구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럴수록 주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숙자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이 주방에서 울며 보낸 그 시간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요리 실력을 장인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는 사실을요. 정숙은 숙자의 타박을 피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정갈하고 맛있는 전통 디저트를 연구했습니다. 숙자의 입맛을 맞추려 시작한 그 노력이 20년의 세월과 만나 전설적인 레시피로 탄생한 것이지요. 20년 전 준우의 탄생과 함께 정숙의 지위는 한순간에 부엌대기로 추락했습니다. 숙자는 정숙을 큰 며느리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된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당근을 흔들며 정숙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정숙은 나연의 미래를 위해 그 굴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부엌대기로 만든 정숙이 주방이라는 작은 감옥에서 세상을 호령할 강력한 무기를 갈고 닦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정숙은 과거를 회상하며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붉게 짓무른 손등이 20년의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정숙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20년 전에 그 어수룩하고 겁 많은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정숙은 주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숙자는 여전히 준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고 미지는 옆에서 새로 산 옷 자랑에 여념이 없었지요. 정숙은 그들의 비릿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나연이 노트북을 켜고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엄마, 방금 올린 영상 반응이 장난 아니야. 사람들이 엄마 레시피대로 약과 만들었는데 예술이라고 댓글이 지금 엄청나. 나연의 밝은 목소리에 정숙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의 배신은 정숙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가 아물며 도단한 살은 그 어떤 바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숙자가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고르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거실을 지나 주방 문턱까지 닿을 때쯤 정숙은 숨을 죽이며 주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낮 동안 숙자의 날 선 잔소리와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죽은 듯 지내던 공간은 이 깊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숙의 온전한 성역이자 해방구가 되었지요. 정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질끈 고쳐 매고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조리 도구들을 하나둘 꺼냈습니다. 낡은 찬장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숙자의 잠을 깨울까봐 정숙은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대학에서 전통 조리학을 전공하며 장래가 촉망되던 정숙의 재능은 이 집안에 발을 들인 이후 오직 숙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고 끝도 없는 제사상을 차리는 데만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딸 나연은 엄마의 그 귀한 손재주가 어두운 주방 구석에서 썩어가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3년 전 나연의 간곡한 설득으로 시작된 이 비밀스러운 유튜브 촬영은 이제 정숙의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위로이자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부술 강력한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한편에서 나연이 능숙하게 간이 조명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했습니다. 정숙은 나연이 건네준 작은 무선 마이크를 옷깃 아래 숨기며 길게 숨을 내뱉었지요. 숙자가 깰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보인다는 설렘이 정숙의 가슴 속에서 묘하게 교차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할머니. 코 고는 소리 보니까 한참은 안 깨실 것 같아. 조명각도 좋고 구도 완벽해. 나연아, 조명이 너무 밝지는 않니? 혹시라도 창밖으로 빛이 새어나가서 할머니가 깨시면 큰일인데. 가림막은 잘 설치했어? 걱정 마. 내가 암막 시트로 다 막아뒀어. 자, 오늘 메뉴는 개성주악이지? 우리 채널에 자존심을 걸고 최고로 예쁘게 찍어보자. 슬레이트 친다. 셋, 둘, 하나. 시작. 나연의 신호와 함께 정숙의 손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 독한 세제와 찬물에 불어 투박해졌던 정숙의 손마디는 반죽을 만지는 순간 마법처럼 우아하고 유연하게 변했습니다. 찹쌀가루와 밀가루를 황금 비율로 섞어 막걸리로 반죽을 치대는 정숙의 손길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25년간 숙자의 타박을 견디며 수만 번 반복했던 고된 노동은 이제 예술의 경지에 오른 명인의 감각으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숙자의 입맛을 맞추려 시작했던 이 지긋지긋한 요리가 역설적으로 자신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줄 찬란한 빛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연은 숨을 죽인 채 정숙의 손끝 하나하나를 렌즈에 담았습니다. 둥글게 빚은 반죽이 끓는 기름 속에서 춤을 추며 노르스름하게 익어갈 때 정숙의 얼굴에도 은은한 자부심이 깃든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는 정숙에게 더 이상 고된 노동의 신호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들렸지요. 엄마, 반죽 기름에 넣는 소리 정말 예술이다. 이거 봐, 노란빛이 올라오는 게 꼭 보석 같아.
구독자들이 괜히 엄마 영상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연아, 생강향이 너무 진하진 않니? 할머니는 생강 냄새에 질색하시지만 원래 개성주악은 이 향이 은은하게 감돌아야 제맛이거든. 아버님도 생전엔 이걸 참 좋아하셨는데 할머니 입맛 맞추느라 자주 해드리지도 못했어. 할머니 입맛이 정답은 아니잖아. 엄마, 지금 구독자 수가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어. 벌써 300만 명을 훌쩍 넘었어. 이제 엄마는 우리나라에서 전통 디저트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야. 3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숙에게 여전히 구름 잡는 소리처럼 실감나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숙자에게 음식이 짜네, 싱겁네 소리를 들으며 평생 부엌대기 취급을 받던 그녀가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에게 명인이라 칭송받고 있다니요. 정숙은 조청에 굴려 보석처럼 윤기가 흐르는 개성주악을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대추로 정갈하게 꽃무늬 장식을 올리는 정숙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것은 숙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2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벅찬 희열과 성취감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연이 노트북을 켜서 최근 채널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정숙의 영상은 정갈한 영상미와 깊이 있는 손맛으로 이미 전통 요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었지요. 화면 가득 쏟아지는 사람들의 따뜻한 찬사와 응원은 정숙이 겪어온 시린 세월의 한을 씻어주는 유일한 연고였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이번 달 광고 수익 정산된 거 어마어마하지 않아? 세상이 참 묘하구나. 그 큰 돈이면 정말 우리가 이 집을 나갈 수도 있겠어. 나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지. 대형 백화점에서 엄마 브랜드 런칭하고 싶다고 보낸 메일 좀 봐. 계약금만 억 단위로 부르고 있어. 엄마는 이제 이 집구석에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요리 전문가라고. 정숙은 화면 속의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숙자는 본가 건물과 주차장 땅을 미끼로 정숙을 평생 주방에 묶어두려 했지만 정숙은 바로 그 주방에서 시댁 식구들 전체를 사고도 남을 거대한 부를 이미 일궈낸 상태였습니다. 숙자가 정숙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휘두르던 부동산이라는 가스라이팅은 역설적으로 정숙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킨 명장의 망치질이 되었던 셈이지요. 정숙은 나연이 보여주는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엄마, 기업들이 보내온 제안서도 장난 아니야. 전통 디저트 연구소 설립하자는 곳도 있고 해외 유명 요리 학교에서 강연해달라는 요청도 있어. 엄마는 이제 할머니의 손바닥 안에서 간신히 숨쉬는 며느리가 아니야. 나연아, 이제 정리하자. 남은 주악은 냉동실 안쪽 용기에 잘 숨겨둬라. 나중에 아빠 돌아오시면 챙겨줘야지. 응, 걱정 마. 우리 비밀 창고는 할머니도 절대 못 찾아. 아빠가 이번 제삿날 들어오면 정말 깜짝 놀라겠지? 우리 엄마가 명인인 줄 알면 아빠 입이 떡 벌어질 거야. 할머니랑 숙모네는 아마 배가 아파서 잠도 못 잘걸? 정숙은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기름 냄새를 빼기 위해 환풍기를 아주 조용히 돌리고 상큼한 레몬 향초를 피워 냄새를 덮었지요. 불을 끄고 거실로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숙자가 꿈꾸는 추악한 재산 분쟁과 영진, 미진 부부의 탐욕이 가득한 이 낡은 집구석에서 정숙은 이미 자신만의 견고하고 찬란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자는 정숙이 그저 자신을 위해 야식을 준비하거나 다음 날 올린 제사 음식을 미리 손질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겠지요. 정숙은 숙자의 눈을 피해 밤마다 자신의 꿈을 굽고
튀겨내며 다가올 해방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나연이 편집을 위해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고 정숙은 짧은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만든 개성주악의 달콤한 향기와 수많은 사람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숙자가 만들어 놓은 큰 며느리라는 좁고 낡은 틀을 깨부수고 강정숙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날개를 펼칠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본가 마당에 깔린 어둠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첫 기일을 하루 앞둔 밤, 주방의 불빛은 꺼질 줄을 몰랐지요. 정숙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정갈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25년 세월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 무게감이 사뭇 달랐지요. 정숙은 갓 부쳐낸 동태전을 채반에 가지런히 담으며 식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여행 가방을 든 상진이 들어섰지요. 해외 지사 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해 귀국한 상진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상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방으로 달려와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비행기 연착될까봐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 당신 혼자 이 많은 걸 다 준비한 거야? 여보 왔어요? 제사가 내일인데 당신 못 올까봐 나도 걱정했네.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요. 당신 좋아하는 토랑국 끓여놨으니까.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25년을 한결같이 우리 집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시키고. 당신 손 좀 봐. 또 이렇게 퉁퉁 부었잖아. 나연아, 나연이 어디 갔니? 아빠 왔다. 안방에서 편집에 열중하던 나연이 뛰어나와 상진을 반겼습니다. 상진은 딸을 안아주면서도 시선은 주방에 홀로 서 있는 정숙을 떠나지 못했지요. 상진은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정숙은 그런 상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상진의 다정함은 늘 정숙을 버티게 한 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숙자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진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정숙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숙자가 입버릇처럼 정숙에게 물려주겠다던 이 집은 이미 둘째 영진의 사업 자금을 위해 대출이 한도까지 차 있었고 주차장 땅 역시 영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조용히 끝난 상태였지요. 법적으로 증여는 자율하지만 25년간 정숙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부동산을 미끼로 던졌던 숙자의 배신은 그 깊이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정숙은 탕국의 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숙자는 정숙이 여전히 그 거짓 약속을 믿고 헌신하는 줄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정숙의 내면은 이미 시댁이라는 작은 우물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300만 구독자의 찬사와 밀려드는 사업 제안들은 정숙에게 그 어떤 폭언도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정숙은 상진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나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연아, 아빠 오셨으니까 내일 일은 더 차분하게 준비하자. 아빠가 너무 놀라지 않게 내가 옆에서 잘 좀 챙겨드려. 걱정 마, 엄마. 아빠도 진실을 알아야 해. 할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기만했는지 알면 아빠도 엄마 편들 거야. 근데 엄마, 방금 팝업 스토어 최종 계약서 메일로 왔더라. 계약금 3억 원 오늘 입금됐대. 나연아, 조용히 해. 할머니 들으시겠다. 돈은 나중에 확인해도 돼. 지금은 할아버지 제사상에만 집중하자. 그때 거실에서 숙자가 영진과 통화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진과 미진 부부는 제사 전날임에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요. 숙자의 목소리는 주방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영진아.
준우가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래, 한창 놀 때지. 내일 아침에 국밥 뜨끈하게 끓여놓을 테니까 제사 시작하기 전까지만 천천히 와라. 네 형수야 늘 하던 일인데 뭐 니들 손까지 빌리냐? 상진은 씻고 나오다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지요. 상진은 영진의 무책임함과 숙자의 편애가 담긴 목소리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상진은 주방으로 들어와 숙자가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진이는 왜 오늘 안 옵니까? 아버지 첫 제사인데 형수는 이렇게 밤잠 설쳐가며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애가 저 모양 아닙니까? 숙자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영진이가 사업하느라 바쁜 거 내가 보태준 거 있니? 정숙이는 이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왜 내가 유세야? 정수가 너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저렇게 날뛰니? 정숙은 숙자의 독설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진의 팔을 다독이며 차분하게 말했지요. 어머니, 상진 씨가 피곤해서 그래요. 상진 씨, 어서 들어가 쉬어요. 서방님네는 내일 오신다니까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면 되죠. 어머니, 전 다 부쳤는데 드셔보실래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숙자는 정숙의 고분고분한 태도에 기분이 풀린 듯 혀를 끌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요. 상진은 정숙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착해 빠졌어? 당신이 참고 사니까 어머니가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시는 거잖아. 내일 제사 끝나면 내가 어머니한테 따끔하게 말씀드릴 거야. 집이랑 땅 문제도 명확하게 서류로 만들자고 할게. 당신 마음 다 알아요, 상진 씨. 하지만 내일은 정말 아무 말 말고 그냥 지켜봐줘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요. 여보, 당신은 그냥 나 믿고 내 옆에만 있어줘. 정숙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진은 아내가 정말로 해탈한 줄 알고 안심했지만 정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설계가 끝난 상태였지요. 정숙은 상진에게 진실을 말하는 대신 제사상에 올릴 밤을 정성스럽게 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본가의 주방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보다는 정숙이 만들어낸 기묘한 여유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내일 이 제사상이 치워질 때쯤 자신의 25년 며느리 생활도 함께 마감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숙자는 여전히 정숙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간신히 숨쉬며 부동산 보상을 기다리는 줄 알겠지만 정숙은 이미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시댁 식구들의 비로한 욕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법률 자문을 마쳤고 숙자가 명의를 빼돌린 과정에서의 도덕적 결함을 지적할 준비도 끝냈습니다. 월 수천만 원의 수익은 정숙에게 소송 비용조차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게 만들었지요. 정숙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결전의 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단단한 각오로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새벽 1시 정숙의 방 안에서는 나연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정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 준비됐어. 내일 할머니랑 작은아빠, 가족들 표정 정말 가관일 거야. 엄마가 준비한 서류들 내가 가방 밑에 잘 숨겨뒀어. 고맙다, 나연아. 덕분에 엄마가 용기를 낸다. 내일은 정말 우리 이름을 찾는 날이야. 아빠가 많이 놀라실 테니 내가 옆에서 잘 좀 붙들어 드려야 해. 정숙은 나연을 안아주며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숙자가 휘두르던 가스라이팅이라는 무기는 이제 정숙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지요.
정숙은 자신의 재능으로 일궈낸 압도적인 부와 사회적 명성을 방패 삼아 이 부패한 시댁의 질서 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탈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아버지의 첫 기일 제사가 정적 속에 끝났습니다. 정숙이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정성으로 준비한 제사상은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지요. 병풍 너머로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지방을 태우는 것으로 공식적인 의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가 거실에 감도는 공기는 조상을 기리는 경건함보다는 차갑고 무거운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상진은 굳은 표정으로 제기를 정리했고 뒤늦게 도착한 영진과 미진 부부는 제사가 끝나기 무섭게 식탁에 앉아 음식을 집어먹기 바빴지요. 숙자는 상석에 앉아 며느리 미진이 따라주는 음복주를 마시며 기분이 좋아진 듯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의 시선은 여전히 정숙의 고된 노고보다는 옆에서 아양을 떠는 둘째네 가족에게만 향해 있었지요. 정수가 오늘 제사상 차리느라 고생했다. 내 아버님도 좋아하셨을 게야. 근데 영진아, 너 사업은 좀 어떠니? 내가 보태준 게 도움이 좀 돼야 할 텐데.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숨통이 확 튀었습니다. 준우차 산 것도 아주 잘 타고 다녀요. 형수님, 오늘 전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역시 형수님 손맛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영진의 능글맞은 대꾸에 미진이 거들며 정숙을 힐끗 보았습니다. 미진은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거만한 자세로 과일을 집어들었지요. 형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근데 형님도 참, 어머님이 본가랑 주차장 땅 다 형님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고생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아들 준우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인데 형님은 노후 준비 다 되셔서 정말 부러워요. 숙자는 미진의 말에 헛기침을 하며 정숙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가스라이팅 섞인 위로를 건넸지요. 정수가 동서 말 귀담아 듣지 마라. 내가 늘 말했잖니. 이 집이랑 땅 나 죽으면 다 내 거야. 큰 며느리가 25년을 독박 썼는데 내가 누굴 주겠니?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라. 큰애 없을 때 내가 의지할 사람은 너뿐이다. 정숙은 묵묵히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숙자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유난히 비리고 역겹게 느껴졌지요. 정숙은 조용히 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진은 숙자의 차별적인 발언에 화가 나 입을 때려 했지만 정숙이 살며시 고개를 저어 상진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품속에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사도 끝났으니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저한테 주신다던 그 약속, 정말 지키실 생각은 있으셨던 건가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에 낮고 순종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맑고도 단단한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울림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요. 숙자는 당황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니, 정수가. 너 갑자기 왜 이러니? 내가 준다는데 왜 못 믿고 이래? 어머니, 제가 어제 본가 등기부 등본이랑 주차장 토지 대장을 확인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정숙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숙자와 영진 앞에 던지듯 펼쳐놓았습니다. 최근 날짜가 찍힌 등기부 등본에는 빨간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지요. 영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형수님, 이걸 왜 형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어머니, 이 본가 건물 담보로 5억 원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그 돈 고스란히 영진 서방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던데요. 그리고 저보고 관리하라던 주차장 땅, 이미 저번 달에
영진 서방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끝내셨더군요. 어머니, 이게 저한테 주시겠다던 그 보상인가요? 빚더미뿐인 깡통 집이랑 남의 명의로 넘어간 땅이요? 숙자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진과 미진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상진은 정숙이 내민 서류를 훑어보더니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정숙이한테는 입버릇처럼 다 준다고 하셔놓고 뒤로는 영진이한테 다 넘기셨다고요? 정숙이가 25년 동안 어머니 수발 들고 이 집안 제사 다 모신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상진아, 그게 아니라 영진이가 사업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급한 불만 끄려고 그런 거야. 정수가 너 어차피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잖니. 명의가 누구면 어때? 다 우리 식구 건데. 숙자가 뻔뻔하게 대꾸하자 정숙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숙자는 여전히 정숙을 본인의 손바닥 안에서 조종할 수 있는 어수룩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지요. 어머니, 식구라고 하셨나요? 제 노동력은 당연한 거고 제 헌신은 공짜여야 식구인 건가요? 저는 25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임금 한 푼 못 받는 식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으로 저를 가스라이팅 하실 때 저는 제 실력으로 제 길을 찾았어요. 정숙은 딸 나연을 불렀습니다. 나연은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PC를 켜서 숙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지요. 화면 속에는 정숙이 운영하는 300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과 이번 달 입금된 수천만 원의 수익 내역, 그리고 대기업과 체결한 브랜드 런칭 계약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가 주시겠다는 그 깡통집이랑 땅 필요 없어요. 저 이미 어머니 재산보다 몇 배는 더 벌고 있고 앞으로 더 벌 예정이거든요. 미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지요. 이게 다 내 거란 말이냐? 내가 부엌에서 전이나 부치던 애가 어떻게 이런 돈을. 어머니가 절 부엌에 가두신 덕분에 제가 이 실력을 쌓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부엌대기 노릇도 오늘로 끝입니다. 저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사표 냅니다. 25년치 노동력은 저 깡통집에 잡힌 대출금 갚아준 셈 칠 테니 앞으로 저 찾지 마세요. 정숙의 선언은 단호했습니다. 숙자는 분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나 악다구니를 썼지요. 이게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내가 누구 덕에 이만큼 살았는데 큰 며느리가 집안을 버리고 나가? 너 나가면 이 재산은 누가 모시고 내 수발은 누가 들어? 그건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는 둘째 며느님한테 시키세요. 동서, 아들 낳았다고 귀한 대접 받으셨으니 이제 그 값 하셔야죠. 상진 씨, 나연아. 가자. 우리 짐은 이미 다 정리해뒀어. 상진은 정숙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상진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지요. 상진은 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부로 이 집 아들 그만두겠습니다. 정숙이가 받은 상처, 제가 평생 옆에서 갚으며 살 겁니다. 영진아, 내가 받은 그 재산으로 어머니 잘 모셔라. 이제 우린 남이다. 나연 역시 정숙의 손등에 난 흉터를 어루만지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참아준 게 당연한 줄 아셨죠? 이제 그대가 톡톡히 치르실 거예요. 정숙과 상진, 나연 세 사람은 미련 없이 본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숙자의 비명 섞인 욕설과 영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숙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차가운 밤 공기가 정숙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 인생 시작이야. 축하해. 큰 며느리 졸업한 거. 나연의 밝은 목소리에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진은 백미러로 아내의 웃는 얼굴을 확인하며 부드럽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며느리라는 무거운 완장을 집어던진 정숙의 반란은 그렇게 완벽하고도 통쾌한 승리로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뭔가 대문을 박차고 나온 정숙의 삶은 마치 오랫동안 가둬두었던 거대한 물줄기가 댐을 터뜨리고 쏟아져 나오듯 화려한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52살,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 나이였지만 정숙에게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찾은 첫 해였지요. 정숙은 상진과 나연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서울 청담동의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리미엄 전통 디저트 브랜드 강정숙의 소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25년간 시어머니 숙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갈고 닦았던 정숙의 손맛은 이제 세련된 공간과 나연의 감각적인 브랜딩이 더해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보석 같은 디저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상진은 해외 지사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와 정숙의 통장 잔고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업 제안서들을 확인하며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매달 성실히 보냈던 생활비와 학자금이 민망할 정도로 정숙은 이미 거대한 부와 명성을 쌓아두고 있었으니까요. 상진은 아내를 그저 안쓰러운 부엌대기로만 여겼던 자신의 짧은 시야를 자책하며 정숙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애틋함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당신이 그 좁은 주방에서 홀로 이런 거대한 제국을 쌓고 있었다는 걸. 정숙아, 당신 정말 대단해. 내가 당신을 너무 작게만 봤던 것 같아 미안해. 당신의 그 귀한 재능을 내가 더 일찍 세상에 내놓게 도와줬어야 했는데. 상진 씨, 당신이 해외에서 외롭게 고생하면서도 나한테 보내준 그 따뜻한 격려가 없었으면 나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강정숙으로 살고 싶어. 내 이름 석자 걸고 내 요리를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정숙아,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게. 경영이며 법무며 복잡한 건 내가 다 맡을 테니까 당신은 오로지 당신이 하고 싶은 요리만 해. 당신의 그 귀한 손, 이제는 제사상 기름기가 아니라 세상의 찬사를 받는 데만 써야 해. 내가 당신 꿈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 상진은 정숙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소중하게 감싸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정숙의 소반은 전국 주요 백화점 식품관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연 매출 100억 원을 상회하는 중견 외식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정숙은 이제 기름 냄새 찌든 앞치마 대신 단아한 개량 한복 수트를 입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는 명인이 되었지요. 반면 정숙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빠져나간 숙자의 본가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희생으로 유지되던 집안의 위계와 평화가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 숙자는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지요. 영진은 숙자에게 가로챈 주차장 땅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을 벌였으나 경영 미숙과 방만한 운영으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10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뭔가 거실은 이제 조상을 기리는 향내가 아니라 탐욕과 원망의 악다구니가 가득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숙자는 예전의 서슬 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구석에 앉아
영진과 미진 부부의 눈치를 살피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요. 어머니, 주차장 땅판 돈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 날아온 거 안 보여요? 당장 돈 더 내놓으시라고요. 영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땅판 돈 벌써 내가 사업한다고 몇 번이나 다 가져갔잖니. 내가 준우 보험료랑 할부금까지 다 대주느라 이제 남은 건 이 집뿐이야. 나한테 더는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옆에서 새로 산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거울을 보던 미진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준우차는 이 집안의 장손 자존심이라면서요. 제가 이번 달 카드값만 2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어머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형님 있을 땐 이런 돈 걱정 한번 안 하게 하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집구석이 왜 이래요? 미진아, 너도 너무하는구나. 정수기가 있을 땐 너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잖니. 걔는 이런 큰돈 문제도 나한테 말 안 나오게 지가 알아서 다 메웠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만 그러면 어떡해. 너도 주방 들어가서 밥이라도 좀 지어라. 나 어지러워 죽겠다. 어머님이 형님 내쫓으신 거잖아요. 형님만 있었어도 이 제사며 집안일이며 돈 문제며 다 알아서 했을 텐데 저보고 이 나이에 부엌 들어가라는 거예요? 전 못해요. 어머님이 사람을 고용하든가 하세요. 미진의 날 선 대꾸에 숙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숙자가 정숙을 가스라이팅하며 빼앗은 재산이 영진의 손을 통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지요. 하지만 진짜 파멸은 숙자가 금지옥엽으로 아끼던 손주 준우에게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만취한 준우가 숙자가 사준 차를 몰다 대형 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중상을 입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준우는 실형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했지요. 합의금으로 요구된 금액은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합의금 3억 원이래요. 당장 그 돈 없으면 우리 준우 감옥 간다니까요. 어떡해요, 할머니. 준우 감옥 가면 우리 집안 끝이에요. 3억 원? 영진아, 내가 지금 300만 원도 없는데 그 큰 돈이 어디서 나니? 이 본가 건물도 이미 내 사업 자금으로 담보대출 풀로 받았잖니. 이제 여기서 더는 돈 안 나와. 준우는 유치장 면회실에서조차 할머니를 향해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다고. 그 차 할머니가 사준 거잖아. 할머니가 나 우리 집 기둥이라며. 근데 왜 돈이 없어? 할머니가 다 책임져. 숙자는 유치장 찬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퍼부어줬던 손주가 자신을 향해 원망과 저주를 내뱉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숙자는 그제야 정숙이 생각났습니다. 정숙이 있었다면 그녀의 야무진 손길로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했을 것이고 정숙의 통장에 쌓인 돈이라면 3억 원쯤은 준우를 위해 흔쾌히 내놓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제 그들의 비루하고 추악한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강정숙의 소반 대표로서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해외 유명 백화점 초청 강연을 다니는 글로벌 명인이 되어 있었지요. 나연은 엄마의 사업을 돕는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엄마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고 상진은 아내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세 가족은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속력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숙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진이었습니다. 정숙은 발신 번호를 확인하고는 차분하게 나연에게 고개를 저어 보였지요. 엄마, 작은 아빠야. 벌써 10번째네. 준우 합의금 때문에 돈 빌려달라고
비굴하게 비는 거겠지. 정말 뻔뻔함의 극치야. 자기들이 엄마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돈이라니. 나연아, 그냥 전화기 내려놔라.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내일 백화점 본점 미팅 준비나 차질없게 확인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된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오물까지 닦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25년 동안 눈물로 닦아온 그릇은 이제 세상의 찬사를 담는 고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숙자의 집은 결국 법원에서 보낸 경매 통지서가 대문에 붙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가문과 부동산은 이제 빚더미의 상징이 되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진과 미진 부부는 남은 귀중품을 챙겨 야반도주하듯 집을 떠났고 숙자는 가구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정숙이 매일 아침 닦아놓았던 윤기나는 마루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만 훑고 지나갔지요.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며 정숙은 과거의 주방 연기 속에서 보냈던 수많은 고통의 밤을 깨끗이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비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5년의 인내는 그렇게 정숙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우아한 승리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숙자가 텅 빈 집에서 정숙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든 말든 정숙은 이미 그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른 뒤였습니다. 인생의 제2막은 그렇게 정숙의 손끝에서 달콤하고도 단단하게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 거리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강정숙의 소반 플래그십 스토어는 오늘도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우아한 매장 안은 은은한 백색 조명과 정갈한 소반들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현대 미술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매장 한편에서는 정숙이 런칭한 프리미엄 약과 세트가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쌓여 귀한 대접을 받으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으로 매장 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예전에 기름 냄새 찌든 부엌대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녀의 걸음걸이마다 자신감과 우아함이 묻어났고 직원들은 그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초라한 행색의 노파를 제지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이거나 내가 여기 사장 시어머니야. 내 며느리 보러 왔다는데 내들이 뭔데 막아.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정숙의 영혼을 갉아먹던 그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 바로 숙자였지요. 정숙은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 발버둥 치는 숙자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의 서슬 퍼런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때 묻은 코트의 굽은 허리, 며칠은 감지 못한 듯 푸석한 백발이 숙자의 몰락을 여실히 보여주었지요. 숙자는 정숙을 발견하자마자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매장 바닥으로 고꾸라지듯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세련된 대리석 바닥 위에서 정숙의 구두 앞코를 붙잡으며 바닥을 기기 시작했지요. 정숙아,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었나 봐. 정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을 기는 숙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장을 찾은 고급스러운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정숙은 당황하지 않았지요. 숙자의 통곡은 매장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업 방해예요. 할 말이 있으시면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못 일어난다. 내가 나를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영진이 그놈이 집까지 다 날려먹고 도망갔다. 준우는 합의금 못 내서 지금 유치장에서 썩고 있어. 정수가 네가 우리 집안 좀 살려다오. 숙자는 정숙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애쓰며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정숙은 숙자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지요. 어머니, 집안이라고 하셨나요? 그 집안, 어머니가 손수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제가 제삿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제 남으로 살자고요. 제가 냈던 며느리 사표 수리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 내가 미쳤었지. 귀한 큰 며느리인 너를 내가 몰라보고. 정수가 그 주차장 땅이며 본가 대출금이며 내가 영진이한테 홀려서 다 넘겨준 거 내가 다 되찾아올게. 소송이라도 걸어서 찾아줄 테니 제발 그 돈으로 준우 좀 꺼내다오. 우리 준우 감옥 가면 나 정말 죽는다. 숙자는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정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에는 단 한 톨의 연민도 생기지 않았지요. 숙자가 말하는 되찾아주겠다는 약속조차 결국은 정숙의 돈으로 해결해달라는 또 다른 가스라이팅일 뿐임을 정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 사무실에서 상진과 나연이 나왔습니다. 상진은 바닥에 엎드린 숙자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지요. 상진의 눈에는 예전처럼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나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아내를 괴롭히는 침입자에 대한 불쾌감만이 서려 있었지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정숙이 일터예요. 당장 일어나서 나가세요. 상진아, 너 잘 왔다. 내 마누라 좀 설득해봐라.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 동생은 연락도 안 되고 준우는 유치장에 갇혔는데 너만 이렇게 잘 살면 어떡해. 너도 이 집안 아들 아니냐. 숙자가 상진의 바지춤을 붙잡고 매달리자 상진은 차갑게 그 손을 걷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그 집안 아들 노릇 끝냈습니다. 정숙이가 25년 동안 어머니 수발들 때 저는 해외에서 돈 벌어다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 아내가 밤잠 설쳐가며 지켜온 재산 영진이한테 다 퍼부어 주셨죠? 이제 와서 아들 타령이라니요. 정말 뻔뻔하십니다. 나연 역시 숙자를 향해 서늘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기억나세요? 제 대학 입학 때는 가방 하나 안 사주시면서 준우한테는 차 사주셨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그러셨죠? 계집애는 남의 집 식구라고. 저희 이제 정말 남의 집 식구 됐으니까 상관 마세요. 보안 요원님, 이 할머니 밖으로 모셔주세요. 나연의 단호한 태도에 숙자는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손녀와 며느리가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 숙자의 가슴을 후벼 팠지요. 숙자는 다시 정숙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정숙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눈이 멀었어. 3억? 딱 3억만 있으면 우리 준우 나올 수 있대. 너 유튜브로 돈 많이 번다며. 3억이면 너한테는 푼돈 아니냐. 제발 이 할미 소원이다. 정숙은 천천히 숙자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숙자의 귓가에 아주 작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어머니, 제가 25년 동안 어머니 밑에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며 흘린 눈물 닦으면 3억이 아니라 30억도 넘을 거예요. 그 돈 어머니가 다 쓰신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제 지갑에서 어머니를 위해 나갈 돈은 단돈 100원도 없습니다. 남으로 살기로 했으면 남답게 품위를 지키세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숙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정숙의 구두를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숙자를 양옆에서 붙들고 일으켜 세웠지요. 숙자는 사지가 들린 채 매장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정숙, 이 독한 년, 내가 천벌을 받을 줄 알아라. 시어머니를 이렇게 박대하고 내가 잘 살 것 같으냐? 천벌을 받을 거야. 숙자의 악다구니가 멀어질수록 매장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정숙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호흡을 가다듬었지요. 손님들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정숙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자 이내 다시 디저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숙자가 휘두르던 천벌이라는 저주는 이제 정숙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천벌은 평생 헌신한 며느리를 배신하고 탐욕스러운 아들만 싸고 돌다 모든 것을 잃은 숙자 자신에게 내린 것이었으니까요. 상진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놀랐지? 내가 진작 사람 써서 입구에서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엄마, 정말 잘했어. 저 사람들은 엄마의 친절을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야. 한 번이라도 도와주면 평생 엄마 등골 빼먹으려고 할걸. 이제 정말 우리 식구만 생각하자. 나연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자는 매장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지나가는 행인 중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청담동 거리에서 숙자는 그저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노숙자 취급을 받을 뿐이었지요. 정숙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숙자의 초라한 뒷모습을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돌아서 매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매장 깊숙이 들어와 정숙의 얼굴을 화사하게 비추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던 아침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실크 블라우스를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주방 구석에서 눈물 훔치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내건 한 기업의 대표이자 명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장대 위에 놓인 명패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강정숙의 소반 대표 강정숙. 그 세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떠난 뒤 욕심으로 눈이 멀었던 이들은 각자가 뿌린 씨앗을 고스란히 거두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하게 정숙을 부엌대기 취급하며 호령하던 숙자는 이제 경기도 외곽의 작고 낡은 요양원에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요. 본가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타인의 손에 들어갔고 숙자의 곁에는 그토록 아끼던 자식도 손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숙자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정숙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떠올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보곤 했어요. 요양원의 식판 위에 놓인 식어 빠진 반찬들은 숙자가 그토록 모질게 타박했던 정숙의 정성을 다시금 뼈저리게 각인시켰지요. 숙자가 가문의 기둥이라며 금지옥 여부로 키웠던 준우는 결국 음주사고 합의를 보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빗나간 사랑이 결국 손주의 인생을 망치는 독약이 된 셈이었지요. 준우가 차가운 감옥 담장 안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 영진의 살 또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로챈 재산으로 벌였던 사업은 파산하여 10억 원이 넘는 빚만 남겼고 이제 영진은 새벽마다 식자재 납품 회사의 배달 기사로 일하며 서울 시내를 전전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비린내 난다며 코를 막았던 식재료 박스들을 나르며 영진은 형수 정숙이 25년간 홀로 짊어졌던 그 고단한 무게를 뒤늦게 실감하고 있었지요. 둘째 며느리 미진의 형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며 정숙을 무시하던 미진은 이제 동네 대형마트의 계산대 앞에 서서 하루를 보냅니다. 손님들의 짜증을 받아내며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찍는 미진의 손은 예전에 고왔던 자태를 잃고 퉁퉁 부어올랐지요. 화려했던 네일 아트는 간데없고 손톱은 닳고 갈라져 정숙의 거칠었던 손마디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매달 150만 원 남짓한 월급 명세서를 쥐고서야 정숙이 25년간 말없이 수행했던 노동이 사실은 얼마나 숭고하고 값진 희생이었는지 눈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출국 준비가 한창인 정숙의 거실, 상진이 여행 가방을 챙기다 말고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 요양원비 말이야. 당신이 매달 보조하겠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참 복잡하네. 정숙은 상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진 씨,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엾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이건 내가 25년 동안 그 집안에서 했던 내 노동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님이잖아요. 딱 요양원비만 보조할 거예요. 그게 내 지난 세월에 대한 완벽한 작별 인사니까요.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한테 받은 상처 생각하면 어머니는 길바닥에 나 앉아도 할 말이 없는데 당신이 끝까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주니까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상진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나연이 방에서 나와 밝은 목소리로 대화에 끼어들었지요. 아빠, 엄마는 이제 성녀의 반열에 오른 거라니까. 할머니는 엄마가 돈 붙여주는 줄도 모르고 계실 텐데 정말 엄마는 통이 너무 커. 엄마, 이제 정말 그 사람들 걱정은 그만해. 우리 오늘 일본 가는 것만 생각하자고. 이번 국제 박람회에서 엄마 개성주악이 1등할 게 뻔한데 벌써부터 설레서 잠도 안 와. 그래, 나연아. 이번 박람회는 엄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점이야. 일본 명인들도 내 레시피 궁금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우리 세 식구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오자. 지난 세월 고생한 거 이번 기회에 다 털어버리자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무척이나 평화로웠지요. 백미러 속에 비친 정숙의 얼굴은 더 이상 서러운 며느리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라는 수식어를 다 떼어내고 오로지 강정숙이라는 이름 석 자로 빛나는 한 인간의 당당한 얼굴이었지요. 공항 출국장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가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디저트의 세계화를 이끄는 명인의 행보를 담기 위해 모여든 취재진이었지요. 강정숙 대표님,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일 신메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인님, 25년간 주방을 지키셨다던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정숙은 품격 있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요리의 원동력은 인내와 진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기다려온 맛이 이제야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뿐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을 세계에 잘 알리고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상진과 나연이 정숙의 양옆에 서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숙의 등 뒤로 시댁에서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은 비행기 궤적처럼 하얗게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는 넓은 세상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숙자가 요양원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든 영진과 미진이 고된 노동 속에 눈물을 흘리든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그들의 불행을 빌지도 자신의 성공을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강정숙이라는 삶을 온전히 사랑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었지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선 정숙은 창밖에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의 입가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어요. 25년의 인내는 정숙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귀한 보석으로 빚어냈습니다. 시댁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온 강정숙의 이름은 이제 절망을 견디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강정숙, 그녀의 위대한 비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5년의 눈물은 이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달콤한 명작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비행기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숙아.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그 목소리는 구름을 타고 높이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삶 위로 영원히 지지 않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52, 그녀의 이름은 이제 승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